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요즘 독감 환자들로 병원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 자주 접하실 텐데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에 독감 환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감 환자뿐 아니라 코로나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동시에 여러 감염병이 유행하는 멀티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장 이후 감염병에 대한 인식과 대응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방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궁인입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독감 환자들 주변에 참 많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 상황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 동생 걸렸고요. 저 아들도 어저께 열 나가지고 약 먹었는데 좀 떨어졌어. 뭐 병원에 가면 요즘 뭐 감기 환자들 엄청나게 많으니까 기본이 뭐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도 기침하고 그러면 겁나고 혹시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회사에서 쓰는 메신저 단체방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독감이 걸리고 있으니까 주의하자, 그리고 이제 가급적 사무실에서 마스크도 다시 쓰도록 하자, 이런 공지사항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구분이 안 되고 동시에 이게 유행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예방접종 같은 거 그냥 무료로 맞게 해주거나 아니면 좀 더 싸게 맞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마스크를 그전에 안 썼거든요. 안 썼다가 목 감기가 약간 있는 것 같아서 그다음부터 이제 마스크를 이제 쓰고 있는데 독감이 요즘 뭐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유행이라 그러는데 각자가 조심해야 되겠죠. 위생을 철저히 하고 저는 손 씻는 거나 철저하게 씻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독감이 지금 대유행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건당국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우리가 지하철 같은 거 타면은 아주 지옥철인데 거기서 전부 그 마스크 안 쓰고 그 호흡하면은 병률이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대책이 좀 좋은 방향으로 됐었는지 한번 후에 평가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은 좀 들거든요. 국내외적으로도 방역에 성공했다고 했는데 차후에 이제 또 같은 코로나가 생기면 뭐 어떻게 대처할지 또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점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해요. 다른 전염병 유행됐을 때도 같은 방향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또 대안이 있을지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하더라고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먼저 세 분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 교수님, 정말 감기 환자 많이 늘어났다가 체감이 되십니까? 사실 저희는 뭐 외래를 보고 있으니까 외래 감기 증상 환자가 다른 환자까지 합쳐도 거의 절반 이상이 감기 환자고 그 중에 한 반 이상이 독감으로 진단이 됐고요. 예. 사실 저희 둘째 아들도 독감에 걸려가지고 최근에 약 처방 먹고 이제 어제 좀 조금 이제 나아져가지고 좀 이제 밥 먹고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입원 환자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입원 환자가 제일 많았고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입원 환자는 빠지는데 문제는 감기인데도 입원을 하시나요? 예, 인플루엔자 때문에 2차적으로 폐렴이 와서 이제 입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병실 입원 환자는 조금 빠지는데 중환자실은 지금 완전히 풀로 다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격리실 환자인 인플루엔자 환자들로 다 차 있습니다. 예. 남궁 교수님은 이대목동병원에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환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체감을 하십니까? 네, 저희 이대목동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고요. 서울에 8개 있는 권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증 환자를 보게 되어 있는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제 발로 걸어서 올 수 있는 환자가 아니라 그냥 누워서 약간 요양하시던 분들이 독감에 걸려서 오시게 되는데요. 한 저저번 주부터 검사를 했을 때 슬슬
발견되기 시작하다가 이제 점점 피크에 올라서 저번 주쯤 그리고 이제 제가 그저께 당직을 섰는데요. 한 10명 정도 연속 독감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80대, 90대 집에서 이제 누워 계시다가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요양원에 누워 계시다가 혹은 뭐 치매로 어디 집에서 안전 가려하시다가 뭐 다양한 증상으로 이제 실려 오셔서 와서 재봤는데 열이 나고 체크하면 다 독감인 상황이고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이재갑 교수님에게 의뢰를 드려서 이재갑 교수님 같이 입원 담당하신 내과 선생님한테 의뢰를 드려서 중환자실이라든지 병실을 채우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병원도 인플루엔자로 인한 격리 중환자실은 꽉꽉 차가지고 대기까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뭐 많다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정재훈 교수님 독감 환자가 8년 만에 최고치다. 2017년 이후 최고라는데 어느 정도 숫자로 이제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또 아직 정점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지금 2017년 이후로 가장 높은 인플루엔자 감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정립이 된 게 2017년부터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일본이라든지 미국에서도 비슷한 감시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감시 체계가 운영된 지 약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년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규모 같은 것들을 보면 예전보다는 사실 몇 배 정도의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굉장히 많은 감염병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코로나19 시기에 감염병들의 이제 유행이 줄어들고 코로나19 말고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들은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반등하는 그런 양상인 건데 질병청에서는 향후 한 1주에서 2주 정도 뒤에 정점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이 정점이 살짝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질병청에서 집계하는 것은 코로나19는 당일 확진자가 집계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보는 숫자는 어제 감염된 사람의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수치를 모아서 다음 주에 발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점이 지나가면은 아마 2주 정도 뒤에 꺾인 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질병청의 발표도 맞긴 한데 실질적으로 감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는 사실 이번 주와 지난주 정도에 지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예. 이재갑 교수님, 그런데 궁금한 것은 코로나 국면 때도 정말 많이 방송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추워서 그런 겁니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때 저희가 마스크도 열심히 착용했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했고 그래서 2020년 2월부터 2020년 이제 2월부터 2022년 봄까지 인플루엔자가 거의 유행을 안 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명 볼까 말까 했거든요. 인플루엔자 환자를. 2년 반 동안 유행을 안 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인플루엔자가 심하게 유행하는 해 전 인구의 10% 정도가 감염이 된다고 보거든요. 1년에 500만 명 정도 감염이 되는데 2년 반 동안 유행을 안 했으니까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실제 감염이 됐어야 했는데 감염이 되지 않고 코로나19 시기를 지났고 그래서 2022년 하반부 그러니까 가을부터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했는데 이미 2년 동안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예 이제 뭐 계절성 따지지 않고 뭐 가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름까지 유행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이미 감염이 한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겨울에 유행하는 이제 계절성 패턴은 회복을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2년 동안 유행한 상황이 그 2년 반 동안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았던 숫자를 아직 못 채워서 지금도 걸릴 만한 사람이 많이 남아 있어서 훨씬 더 많은 환자가 일시적으로 많이 걸리는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 이 마스크 잘 착용했던 걸로 이제 안 걸렸는데 네. 다시 이제 그게 걸리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남궁 교수님 또 궁금한 것은 독감 바이러스 우리가 독감이라 그러면 정확하게 이 종류와 또 특징도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기는 뭐고 독감은 뭐고 독감 중에서도 더 독한 게 있는지 이렇게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독감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게 정확히 그냥 용어상 이게 독감이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한 감기에 걸렸을 때 증상이 심할 때 그냥 독감에 걸렸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증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걸렸을 때 독감 걸렸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인플루엔자에도 A형, B형, C형이 있는데 거의 A형과 B형만
유행을 하고요. 그중에서도 A형이 증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A형이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아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인플루엔자에 붙어있는 단백질의 양상에 따라서 N 이 그 단백의 모양대로 그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H는 18번까지 있고 N은 11번째까지 있는데 예. 이것들이 이론상 무한히까지는 아니고 곱셈으로 조합이 돼서 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가 H1N1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또 H3N2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주로 독감 바이러스로 유행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번 유행 때 좀 다른 A형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분류되지 않는 A형들도 현재 임상에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남궁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정 교수님 그러면은 감기도 그냥 자꾸만 뭔가 새로운 변종이 생기면서 독감의 종류가 여러 개가 해마다 또 바뀌면서 만들어지고 생기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감기라고 하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거든요. 예. 그런데 호흡기 바이러스도 바이러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생존을 해야 되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변이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의 면역 체계와 집단의 면역 수준과 계속해서 경쟁을 하면서 감염됐다가 줄어들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자연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아까 남궁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H1N1, H1N1이 유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H3N2, H3N2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계절 독감은 항상 한 종류의 인플루엔자만 유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독특하게 두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금은 검출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굉장히 드문 일인데. 왜 그런 겁니까? 근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H1N1이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유행을 하고 H3N2가 2, 3년 정도 유행을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유행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20년, 21년, 22년은 거의 유행하지 않았었죠. 그 절기에는. 그러니까 이 감염의 주기 자체가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종류 모두가 검출이 되고 있는데 아까 남궁 교수님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로 분류되지 않는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루엔자만 지난 3, 4년 동안 감염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가 종류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감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지금 저희가 주요 감시하고 있는 것들만 거의 15종류가 되거든요. 그 15종류 넘는 그 바이러스들 중에서 유행하지 않았던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나 다음 절기에 항상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이재갑 교수님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번 겨울에 독감이 유행할 수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독감 예방 주사 맞거든요. 네, 예. 그럼 그게 뭔가 대비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인가요? 이제 우리가 맞는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는 4가지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들어가 있는데 A형 2개, 근데 아까 말씀하신 H1N1, H3N2 다 들어가 있고요. B형도 2개가 들어 있는 4가 예방 접종을 이미 접종을 다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사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되게 오래된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예방 효과가 아주 좋은 백신은 아닙니다. 이게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이제 예방접종하면 80% 내외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방 효과가 60% 밑으로 떨어지는 해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이제 특히 H3N2가 문제인데 H3N2는 1968년도에 홍콩 독감이라 불렸던 게 H3N2라서 50년째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계속 변이를 만들어서 유행을 하다 보니까 백신에 이제 세계적인 저명한 그런 학자들이 WHO에 모여서 올해는 H3N2가 이런 변이가 유행할 거로 정해놔서 백신을 넣었는데 만약 실제 유행 자체가 좀 다른 변이의 H3N2가 유행을 하게 되면 이게 두 개가 안 맞으니까 그때는 백신 효과가 거의 뭐 제로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H3N2도 유행하고 H1N1이 유행하는데 H1N1은 또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변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올해 H3N2가 유행을 하는 부분들이 특히 고령층에서 이제 백신의 효과를 좀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유행이 커지게 하는 이유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해마다 백신의 효과 자체도 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나네요. 참 감기가 흔히 발생하는 거지만 제일 잡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하시는데 남궁 교수님 독감으로 아까 이제 응급실 찾는 환자들 늘고 있다. 주로 이제
요양하는 말 그대로 응급으로 올 수 있는 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응급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기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의 환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람들은 감기만 앓는 건 아니죠. 이제 다른 증상들도 다 있고 다 다른 질환으로도 다 아픈데 근데 이제 감기가 돌다 보니까 감기로 인한 질환의 악화 등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기가 유난히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이러스 등이 변이하게 되면서 임상이 있다 보면은 이번 감기는 뭐 기침이 심하다. 이번 감기는 목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약간 특징적으로 조금 증상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번 감기들이 대체로 기침이 막 심하거나 목이 아픈 게 아니라 몸살이 심하고 열이 아주 고열이 나는 게 좀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기침이 없으니까 뭐 이게 기침을 하고 목이 아프고 열이 나면은 우리가 그냥 감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기침은 별로 안 하고 열이 나는데 위압감이 심하니까 뭔가 우리 어머니가 식사를 못 하신 지 2, 3일이 됐어요. 내지는 원래 잘 걸으셨는데 걷질 못하세요. 뭐 특히 고시원 주인분이 뭐 투숙객이 이제 뇌졸중이 있었는데 원래는 조금씩 걸어 다니다가 아예 못 걸으니까 이제 풍을 또 맞았구나. 이런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인 감기 외에 다른 증상이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기를 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원래 경기가 좀 있으셨는데 고열이 나니까 다시 경기를 해서 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독감이었고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합쳐진 그런 양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한 증상에 특히 이제 요양하시는 분들은 또 증상을 호소를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실려 오면은 봤더니 열이 고열이 나고 있고 이제 독감이 보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 교수님, 최근 폐렴으로 인한 노년층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데 이것도 독감과 그럼 관련이 된 겁니까? 네, 아마 인플루엔자 감염과 가장 큰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건데 인플루엔자 감염이나 코로나 감염 같은 것들은 감염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감염 직후에 다른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고 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순간적으로 수십 배 이상 높아진다라는 결과는 이미 정립된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장 감염이 있는 것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감염 직후의 회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이게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폐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젊은 사람들은 사실 폐렴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적지만 폐렴에 걸려도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폐렴 오시면 치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폐렴이 사망 원인 순서에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동절기에 아이들이나 건강한 성인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르신들을 보호해드리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아니 근데 정 교수님 이렇게 감기 걸렸을 때 좀 기침을 한다. 이거 폐렴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뭐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아마 이재석 교수님이 환자 직접 보시니까 가장 잘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 아까 남궁현 교수님도 얘기를 했지만 어르신들이 이제 인플루엔자 걸리고 이제 합병증 생겼을 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폐렴이 생기면 대표적인 건 기침 심해지고 가래도 둔해지고 그다음에 열이 한 2, 3일이면 떨어져야 되는데 열이 지속되면 폐렴을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령층에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되게 모호하게 나타납니다. 그냥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잘 행동하시던 분이 갑자기 처지거나 의식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식욕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봤더니 이제 또 잘 못 드시면 열도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데려왔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폐렴 엄청 심해져서 바로 중환자실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제 한 70대 80대 고령 그 이상의 고령자분들은 독감 인플루엔자 시기에 열이 안 나더라도 그분의 이제 생활 패턴이 바뀌거나 너무 깔아앉거나 이런 거에 있다 그러면 이게 독감 걸리고 나서 폐렴 같은 게 합병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꼭 한번 병원에 모시고 오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후를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저나 교수님 이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독감 외에도 다른 바이러스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윈데믹, 쿼드데믹 이게 이제 뭐 쌍으로 온다, 뭐 새 쌍으로 온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멀티데믹 우려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겨울철에 호흡기 바이러스가 전반적으로 많이 유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RSV라고 해서 사람 호흡기 융합세포 바이러스, 이게 이제 신생아라든지 노인층에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 이제 메타뉴모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이제 유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하필이면 이 세 개의 유행 시기가 겹쳤습니다. 그나마 코로나19가 덜 유행해서 그나마 지금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데, 코로나19도 지금 전체 유행 커브는 커지지 않는데 입원 환자나 중환자 입원 환자는 시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바이러스 4개가 다 입원 환자도 늘리고 있고 또한 이제 중증 감염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도 우리나라만 특성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 바이러스가 같이 유행하면서 인플루엔자 유행 자체만으로도 의료 체계가 많이 힘든데, 거기에 다른 바이러스가 더 개입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환자실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그러니까 환자의 진료 체계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들을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이재갑 교수께서 말씀 주셨는데, 남궁 교수님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영유아 사이의 RSV 호흡기 바이러스 설명 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인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RSV는 너무 전염력이 세서 영유아는 거의 한 번씩 앓고 가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감기로 끝날 수도 있고요. 폐렴이라든지 뭐 기관지염 등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지금 계절상 RSV가 당연히 조금 유행을 할 정도인데, 그래도 이제 특히 소아에서는 지금 이제 방학을 해가지고 약간 이것도 커브가 좀 내려온 상태고, 영유아도 이전과 비슷하게 좀 유행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이게 다른 해보다 좀 더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까? 네, 사실 임상에서 지금 영유아가 RSV에 걸려서 사망하고 치명이라고 하면 이제 사망이라든지 중증으로 간다는 건데, 그런 확률이 많지는 않은 바이러스이긴 합니다. 그나마 좀 다행으로 봐야 될까요? 정 교수님, 일단 중국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HMPV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이게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은 제대로 알기 어려울 텐데, 중국 방역 당국은 계절성 독감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선입견일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의 진원지를 다들 중국으로 알고 있어서 어떤 상황입니까? 이 메타뉴모 바이러스라는 게요. 일단 과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보면 이 메타뉴모 바이러스라는 게 다른 바이러스보다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중국에서 항상 나타나는 가장 큰 어려움인데, 자료 공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바이러스의 감시 데이터나 표본 결과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결과도 일본 결과도 영국, 프랑스, 독일 결과도 저희가 웹서핑만 하면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거의 공개가 되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이 메타뉴모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아까 남궁인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RSV와 상당히 유사한 바이러스인데, 근데 어쨌거나 이게 그나마 최근에 발견된 편인 바이러스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학적인 정보는 아직까지 모자란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만큼의 위험성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자료도 보면 이 메타뉴모 바이러스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차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크게 유행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우리나라의 자료를 보면 대부분은 중국 내지 일본과 상당히 유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류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향을 보면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유행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근데 이제 중국 이야기가 나오면,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워낙 많은 분들에게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경험들이었기 때문에 좀 놀라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중국도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인플루엔자도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을 거고, 다른 바이러스들도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상이 포화가 되고 많은 환자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생각을 해서 특정 바이러스 이야기나 아니면 특정 과도하게 공포를 가지는 것들은 사실 그거는 과학적으로는 좀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 좀 너무 큰 걱정인 거죠. 네.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교수님이 HMPV 중국발 메타뉴모 바이러스인데 인도,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감염된 사람이 없는 겁니까? 또는
감염된다면 어떤 증상이 오는 겁니까? 사실 이제 그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한 20여 년 전부터 국내에 계속 유행을 하고 있었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시기에 보통 이제 보통 겨울부터 봄까지 유행을 이미 하고 있고요. 20년째 유행을 하고 있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미 감염됐던 분들, 본인은 이제 뭔지 모르고 감염되셨겠지만 이미 감염된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요. 치명률이나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코로나19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이제 RSV, 그 이후에 이제 메타뉴모가 그 이후 뒤를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순위는 낮네요. 예, 순위는 낮지만 그 높은 편에 속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고, 특히 고령층에서 인플루엔자나 RSV처럼 이제 폐렴 유발하면서 중환자실 가는 경우 상당히 저희도 뭐 경험 여러 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유아에서도 RSV 비슷하게 기관지염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아이들이 입원을 하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 계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는 바이러스이기는 하지만, 다만 이게 지금 다른 뭐 RSV도 사실 백신이 이제 이미 우리나라도 승인받지만 출시는 안 됐지만 유럽이나 미국 출시가 됐지만, 이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이제 연구가 되고 좀 백신이 없는지만 이제 사망률이 높은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개인위생을 통해서 이제 예방할 필요는 있는 바이러스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또 제작진에서 확인을 해서 전달 드립니다. 자칫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전해지면 안 되니까요. 이 HMPV 이 바이러스는 2001년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발견이 되었고, 조류 메타뉴모 바이러스 변이로 추정된다. 뭐 중국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과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정을 해드립니다. 남궁 교수님, 그러면 이 HMPV는 지금 이제 우리 유행하는 게 아까 이제 A형 독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독감과는 다른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아예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다만 그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부터 유행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임상적으로 감기에 걸렸을 때 모든 이 PCR을 혹은 키트를 다 돌려서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된지 찾지 않습니다. 그냥 약을 먹고 쉬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 발견이 안 됐었다가 이제 점차 키트에 그 우리 독감을 검진하는 키트에 종류를 늘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발견이 되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많이 유행을 해왔던 걸로 그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져 있고요. 사실 임상이나 환자분들한테는 A형 독감에 걸리나 HMPV에 걸리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 증상이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기도 감염에, 그러니까 목이 아프고 기침 있고 열이 나고 심하면 폐렴으로 번지는 그 양상을 거의 똑같이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검사 중에 저희가 그냥 알고 대처하자 정도로 이제 검사를 돌리게 되고 휴먼 메타뉴모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A형 독감과는 치료가 좀 달라지니까 그렇게 임상에서 구별해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도 이제 감염 바이러스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천 교수님, 결국 뭐 이게 사람이 아프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에 기가 또 솔깃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번 독감이나 감기 증상이 많이 아프고 후유증도 심하게 이제 남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로나 이후로 독감 바이러스가 더 세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네, 저도 주변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전보다 인플루엔자라는 거를 알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감기구나, 몸살이 좀 심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진단 기술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인플루엔자에 걸렸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시는 게 늘어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원래 인플루엔자는 굉장히 증상이 심한 편입니다. 원래 인플루엔자, 그래서 독감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걸 알게 되었는데 증상이 심하다라는 것까지는 거의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건 약간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감염으로부터의 간격이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 면역의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감염이 되면 증상이나 중증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면 요 이야기가 뭐 사실 체감상으로는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꼭 그 말이 사실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원래 인플루엔자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고, 인플루엔자가 역사상으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바이러스의 순위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네. 이재혁 교수님, 이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또 백신에 대한 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특히 유난히 그랬는데, 지금 독감 백신 지금 방역 당국은 이제 접종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백신 접종 효과 참 이런 질문을 의사 선생님께 드린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백신을 맞는 경우와 맞지 않는 경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일단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드리긴 했지만 인플루엔자 백신 자체가 아주 효과가 높은 백신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백신의 미스매치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안 맞았을 때 떨어지는 효과가 있긴 있지만 다만 인플루엔자의 예방 효과 고위험군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입원 예방 효과와 사망 예방 효과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입원 예방 효과 거의 70% 정도, 사망 예방 효과도 60에서 70% 정도로 보고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백신을 맞으면 인플루엔자 걸리더라도 중증 감염으로 중환자실 간다든지 또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을 많이 낮춰주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위험군들은 꼭 맞으시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의 권고를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비고위험군은 안 맞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의 기본적인 권고는 고위험군은 꼭 맞으라고요. 그 외에 비고위험군들도 맞는 게 좋겠다 정도의 권고를 하고 있어서 사실 생후 6개월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맞는 게 좋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본인도 감염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젊은 분들이 잘 맞아주시면 본인이 안 걸리면 가족들도 안 걸릴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이상의 모든 사람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맞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후 6개월 이상은 일단 맞는 것이 좋다. 그런데 정 교수님 찾아와서 저 백신 접종 맞았는데 감기 걸렸는데요 이러면서 또 맞으라고 그러면 저 안 맞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요. 제 SNS에서도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게 감염을 100% 막아주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효과가 높은 백신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이제 뭐 천연두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절멸이 가능할 정도로 효과적이었지만 그거 말고 나머지의 백신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감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00% 감염을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플루엔자처럼 종류가 여러 개면 그 종류에 맞춰서 모든 백신을 접종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염 예방 효과를 100% 보장할 수 있는 백신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구 집단의 수준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 감염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중환자나 사망자가 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사회의 부담을 줄여주고 의료체계에 가해주는 압력을 완화해주고 그런 것들이 백신 접종의 목적이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백신 접종의 권고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이 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인구 집단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서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권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불편함이나 손해보다 이익이 압도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클 때 이렇게 광범위하게 권고를 해드리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인플루엔자 백신은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에서 무료로 이제 맞춰주는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특히 65세 이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 표준 용량 백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준 용량 백신들이 좀 효과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보완한 이제 백신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고면역원성, 그러니까 면역 반응을 되게 잘 유발하게 만드는 백신이 국내에도 도입은 되긴 됐고요. 근데 다만 이미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65세 이상한테 이 고면역원성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 우리가 맞고 있는 표준 용량 백신보다 입원 예방 효과도 높고 사망 예방 효과도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덜 거치고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르신들한테 좀 더 좋은 백신을 못 맞춰드리고 있는 거는 사실은 정책적인 문제기는 해서 이런 부분들도 조만간에 백신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금 더 좋은 백신들을 어르신들한테 맞추도록 노력하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이 교수님 그 말씀하신 고면역성은 성분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용량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고면역성 백신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기존 표준 용량보다 4배나 3배 있는 백신 종류가 있고요. 이건 이제 고용량 백신이라고 하고요. 다른 거는 면역 증강제라 그래서 용량은 똑같은데 항원 용량은 같은데 면역을 증강하는 성분을 넣어서 백신 효과를 높인 백신. 이렇게 세 가지 백신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는 국내에 이미 도입이 됐고 하나는 이제 내년쯤에 올해나 내년 도입이 될 거여서 어쨌든 도입이 잘 되면 어떻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들의 공급량들을 확대해서 조금 더 이런 우선적으로 맞춰야 될 백신들을 보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당국에서도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남궁 교수님.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백신 이야기할 때 부작용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독감 백신의 부작용이라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겁니까? 대체로 몸살만 한 하루 이틀 정도 겪으면은 대부분 넘어갑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부작용들은 아주 드물게만 발견이 되고 있고요. 부작용이 면역을 얻기 위해서는 어차피 어느 정도의 그 몸살은 좀 앓고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좀 임상에서 보다 보면은 이 백신 부작용보다도 이 인플루엔자 걸린 이후의 후유증이 사실은 더 크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열흘 전에 뭐 독감에 걸렸었는데 뭐 배가 뜨겁고 머리가 어지럽고 뭐 이렇게 인플루엔자는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심한 증상을 일으키고 훨씬 더 심한 후유증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부작용보다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니까 이 면역을 얻기 위해서 좀 하루 이틀 정도는 주사를 맞고 몸살이 있더라도 참아주셔야 합니다. 네. 타이레놀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그 정도면은 처치가 됩니까? 네. 뭐 생명이 위태롭다든지 그런 부작용? 그런 경우는 사실상 아주 드뭅니다. 아하. 자, 이거 아마 제가 남궁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지난 코로나 백신 때도 참 이야기 많이 나왔던데 난 코로나 이미 겪었어. 그래서 백신 안 맞아도 돼. 나 항체가 생겼어. 독감도 감기 걸렸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백신 접종 항체가 생겼으니까 필요 없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아닙니다. 일단 맞는 게 일단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독감을 앓고 있는데 맞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독감 증상이 조금 나아진 다음에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쿼드데믹 그러니까 4가지 바이러스 5가지까지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사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 백신 그러니까 4가지를 막아주는 그 백신인데 우리가 한 번에는 하나씩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 몸이 바이러스가 한번 감염되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그 바이러스에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중에 우리는 하나만 걸릴 수 있으니까 나머지 3개를 방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독감에 재확진되지 않기 위해서도 일단 맞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그 추후의 증상도 줄여주고 일단 무조건 환자분들에게 확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득입니다. 이재혁 교수님 이거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많이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뭐 민간요법인데 감기 걸리면 일단 뭐 땀을 많이 내라. 땀을 많이 내서 땀이 흠뻑 나면 감기 낫는다. 이거 참 이야기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 그런 효과는 심리적인 게 큰데요. 그러니까 워낙에 열이 많이 나다가 해열이 때 식은땀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열이 그러니까 이제 식은땀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떨어지니까 몸이 개운해지게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하게 알아서 그게 지나갈 때 이제 식은땀이 나니까 이렇게 땀을 한번 흘리면 몸이 좋아진다고 느끼시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냥 열이 떨어지는 과정을 겪으신 것밖에 아닙니다. 그걸 치료가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열이 이게 한두 번 나다 보면 천천히 이제 열이 떨어져가면서 대부분은 특별히 치료를 안 하더라도 이제 이런 감기나 이런 것들이 며칠 지나다 보니까 열이 한 몇 번 나고 식은땀 나면 좋아지겠구나라고 이제 기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약간의 이제 민간요법처럼 뭐 콩나물에 고춧가루 뿌려서 먹으면 땀 씩 흘리고 좋아진다 이렇게 느끼시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일종의 해열되는 과정을 그렇게 느끼시고 그러고 나면 개운한 느낌이 드니까 이런 이제 좀 심리적인 게 큽니다.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이야기가 아니라 정 교수님 독감 치료제가 이제 타미플루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약품이 있습니다. 이게 뭐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정말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네, 코로나19 때도 팍슬로비드나 라게브리오처럼 경구용 치료제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인플루엔자도 타미플루라는 약제가 등장을 하면서 훨씬 더 대응이 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복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중증화율이나 치명률도 줄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약인데 타미플루가 우리나라에서는 급여 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급여 약제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인플루엔자에 진단되면 건강보험의 보장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민들의 건강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급여 약제가 되는 순간은 국가가 그 약가를 구입하는 가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약제 가격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혹한 편입니다. 특히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나 아니면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주요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정도의 시장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선진국 정도의 약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약가 등재 절차를 보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되고 약가를 굉장히 낮게 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 다국적 제약사에서 국내에 공급하면은 마진이 거의 안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제약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이 남아야지만 어느 정도 이런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약가가 너무 낮게 되면서 공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타미플루 말고 다른 약제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약제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타미플루는 5일 복용을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복용해야 되는 것도 있고 주사제도 나오고 있고 비슷한 약제인데 새롭게 나오는 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제들은 다 비급여입니다. 그건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를 처방을 하고 활용을 하게 되면 물론 효과가 더 좋은 측면도 있고 하지만 비용도 동반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들의 입장에서는 타미플루를 처방해 주는 것보다 비급여의 다른 약제를 처방해 주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미플루가 이제 공급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선택에 있어서도 동기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이재혁 교수님, 이게 사실 일의 선후 관계를 따지면 치료를 위해서 또 필요하다면 약값 협상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좀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게 타미플루는 오리지널 약이라 그래서 이제 외국 회사에서 개발이 선개발한 약이긴 한데 이미 국내에 있는 이 타미플루를 이제 벤치마킹해가지고 개발된 이제 제네릭 약이라고 하는 그런 약들이 이미 출시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타미플루만 찾겠다 그러면 약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이미 이제 타미플루와 성분을 같은 성분을 하고 있는 그런 제네릭 약 같은 경우는 그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국내에서 자체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을 이제 빨리 이제 좀 공급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현장 자체에서 치료제가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비급여 약들로 채용되는 그런 이제 뭐 한 알짜리 먹는 약이나 한 번 주사 맞는 약들도 있어서 현재 치료제가 정말 절실하게 부족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잠시 로고 듣고 2부에서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독감 대유행 상황과 멀티데믹 우려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남궁인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쿼터데믹, 이런 멀티데믹 여러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건데 조만간 이제 설 연휴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지금 의료 공백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런 설 연휴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산밀 환경, 밀폐, 밀접, 밀집, 우리 뭐 코로나 때도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환경이 시작된다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 겨울이라는 것 자체, 기후, 이제 건조하고 차가운 날씨를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 특히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매우 좋아하는 환경이고요. 거기에 이제 밀폐되는 환경들, 특히 뭐 차를 타고 몇 시간씩 같이 이동하면 창 거의 안 여시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도 뭐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가서 같이 밥
겪으시고 이럴 때 다 마스크를 뭐 쓰지 않고 당연히 식사하고 이러시니까. 예. 그래서 매번 이제 코로나19 때도 그렇고 매번 인플루엔자 유행 때 중간에 이제 명절이 끄면 유행 커브가 떨어지고 있더라도 조금 연장되면서 길어지는 패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게 대부분이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그런 도시 지역에서 이제 밀집된 공간에 살면서 감염이 된 상태로 고향에 가서 고향에서 어르신들한테 감염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이 이제 혼자 사시거나 부부가 같이 사는 이런 적이 많은데 이제 갑자기 열이 나고 안 좋아져서 이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근데 게다가 지금 이제 의정 갈등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들이 이런 지자체, 지방에 있는 병원들의 인력이 훨씬 더 많이 감소를 한 상황들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데가 중환자실이 충분하게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설 연휴 이후에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지방에서 많은 중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궁 교수님 설 연휴 앞두고 어떻게 될까요? 좀 고향의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 뵙는 그런 가족들은 미리 독감 주사를 좀 맞아야 될까요? 아니면 명절 연휴에도 대화는 최대한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해야 될까요? 뭔가 좀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백신은 미리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설 연휴에는 응급실 환자분들이 무조건 한 50% 정도가 늘어나는데요. 설 연휴가 확실히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유행이 조금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동도 많아지고 또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근데 제가 항상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너무 또 걱정할 것까지는 아니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깨끗한 개선된 환경에서 늘 손을 씻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고 과음하지 않고 그다음에 컨디션 관리를 잘 하면서 너무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그 감기 그 증상이 있는 환자와 노출이 되면은 당연히 유행이 심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사회에서 많이 학습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피하면서 미리미리 백신을 맞고 이번 그 설 연휴에 방역 그 대응을 좀 잘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적인 방역도 강조해 주시는데 정 교수님 좀 특별하게 설 명절 연휴 좀 우리가 좀 신경을 특별하게 써야 될 게 있다면요. 네, 제가 코로나19 시기에 명절 추석 설만 되면 같은 질문을 8번 받았습니다. 8번 받았는데 저도 사실 어떻게 말씀드릴 과학적 근거가 잘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연구를 몇 개를 했는데요.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설 연휴라고 한다고 해서 감염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향들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어차피 자기의 갈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규모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근데 굉장히 신기한 사실 중에 하나인데 감염자의 연령이 조금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학교의 아이들의 감염에서 시작을 해서 부모에게 올라가고 부모에서 조부모에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연휴가 지나고 나면 아이들과 부모와 조부모로 이어지는 감염의 고리가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한 게 그때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잘 안 가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때 어르신들한테 감염될 기회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전에는 어르신들 접종을 챙겨드리는 게 사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 말씀하셨지만 명절엔 응급실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명절에는 가급적 아프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아픈 증상이 있으면 사실 방문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이들이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그거는 안타깝고 아쉽더라도 좀 다음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좀 미루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설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좀 아쉬워한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그게 더 낫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분들을 더 보호해드릴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혁 교수님께 아까 제가 살짝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지금 이 감염 바이러스 확산 시기에 바로 의료 공백입니다. 설 명절 연휴 때는 더 그렇게 의식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자 현재 의료 공백 문제가 감염병 대응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거란 전망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정도 유행 수준의 대학병원들이 그냥 환자 좀 많지 좀 힘들지 이 정도로 지냈던 시기 매번 인플루엔자 유행 때 지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공의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되게 지옥처럼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병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주말에 젊은 이제 선생님들이 근무할 때는 2명이서 이제 병동을 커버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뭐 어떻든 뭐 좀 더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이 당직했을 때 3명이 커버를 했었는데 2명이 이제 병동을 커버하고 있는데 뭐 응급실에서 인플루엔자로 입원 환자들이 막 몰려오지 병동에서도 폐렴 상태 갑자기 악화돼서 뭐 중환자실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2명이서 꼬박 밤을 새고 난 도저히 이제 이렇게는 근무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 연휴에 당직이 2명이었던 날을 다 3명으로 1명씩 다 보충을 해가지고 당직 숫자를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이나 지금 이제 병원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나 이제 겨울 유행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당직책이 다 교수님들이 지금 당직 쓰고 있는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것까지도 둘이서도 못하겠다고 3명씩 늘리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저희가 야 이러고 언제까지 버틸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아니 세 분 다 지금 대학병원입니다. 특히 남궁 교수님은 응급의학과인데 실제로 이 상황에서 아까 이제 설 명절 연휴가 되면은 응급 환자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 주셨어요. 여기 이제 독감 바이러스 응급실에서 감당이 가능한 수준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희도 상당히 지옥처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고 있는데 더 그냥 나쁜 지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는 제가 곤역 응급의료센터에 있고 서울에 8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재난을 담당하는 상위 기관인데요. 저희 작년까지 저희 응급의학과 소속 전문의가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근무 때 혼자 당직을 섰고요. 특히 밤에는 1명이고요. 그래서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지금 1000만 인구가 사는 서울에 밤에 어떤 재난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게 근무 중인 응급학과 의사가 8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 전체를 다 통틀어서 서울 전체 8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은 이제 중과 부적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진짜 의사가 없어서 제가 항상 근무할 때마다 면허를 가진 의사가 저 혼자입니다. 이 곤역센터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자분들이 늘어난다든지 중증화가 진행되게 되면은 말씀대로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천 교수님, 근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잊고 있었습니다.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되길래 재유행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제 코로나19는 확진자를 집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인플루엔자처럼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는지 이 정도만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코로나19는 반드시 재유행을 합니다. 반드시 재유행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유행과 유행 사이의 주기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언제 정점에 도달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 20년, 30년 정도 뒤가 되면 저는 코로나19는 1년에 한 번 정도 유행을 하는 감염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행요? 그러니까 매년 인플루엔자처럼 동절기에 유행을 하는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오미크론 첫 번째 유행 이후의 패턴을 보면 연간 2번에서 3번 정도의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아직까지는 간격이 촘촘하게 밀려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 미래가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올 텐데 그럼 1년에 1.5번이 오는 해도 있을 거고 1.8번이 오는 해도 있을 거고 중간에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럼 그 사이에는 주기가 좀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코로나19 좀 큰 유행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동절기에도 반드시 유행을 할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는 유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전보다 주기가 길어진 겁니다. 길어져서 이제 지금 정도의 주기를 보면은 한 올해 3월에서 4월 정도에서는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새로운 유행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새로운 변이가 동반이 됩니다. 근데 마침 저희가 기존에 지난번 유행을 주도했던 변이에 다음 변이가 또 등장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올해 3월 정도에는 코로나19가 좀 유행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남궁 교수님. 네,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것도 2009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의 변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신종이 아닌 아주 오래된
바이러스 16년이 된 바이러스가 됐는데요. 그게 변이해서 이번에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신종플루는 그 2009년부터도 꾸준히 계속 발견돼 왔습니다. 그래서 정 교수님 말씀대로 코로나19도 이제 이 유행하는 이 사회의 상수처럼 계속 유행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코로나19도 이제 서서히 좀 증가되고 있는 패턴은 맞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겨울 유행이 작년부터 조금 이제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유행 규모는 인플루엔자보다 높지는 않은데 입원 환자 비율은 이제 작년에도 이제 1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2, 3월에 좀 많이 입원 환자 많이 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입원 환자가 이제 지난 12월부터 서서히 올라가서 지금 전체 호흡기 바이러스인 입원 환자 6% 정도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 늘고 있어서 아마도 지금부터 이제 늘고 있고 특히 환자 전체 규모는 높게 안 나타나지만 중증 환자의 발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패턴들로 좀 가고 있어서 아마도 코로나19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좀 걸리더라도 코로나19가 독감에 비해서는 초기 증상이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 버티다가 어르신들이 특히 또 상대적으로 이제 더 고연령 80대 90대 어르신들이 주로 중환자실 입원하는 패턴인데 늦게 진단받으면서 오히려 악화되는 패턴으로 이제 드러나서 입원 환자는 좀 서서히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교수님 이제 코로나 이야기하면 상당히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면역이 생긴 거로 보는데 그래도 또 재감염이 되는 건지 이른바 이제 변이가 걱정이 되는데 변이는 얼마나 치명적일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공포스러운 것만큼 치명적인지는 아는 건지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은 이제 오미크론 이후에 좀 큰 변이는 없는 상황인데 오미크론 안에서 계속해서 변이가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도에 유행했었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랑 2024년에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약간 좀 뭐 삼촌하고 조카 수준 정도의 변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2023년 여름에 유행이 좀 커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JN1 사이에서 유래된 XEC라는 게 미국에서 유행하고 우리나라에서 점차 늘고 있는데 이거는 그나마 이제 아빠랑 동생 수준 정도의 차이를 이제 보이는 수준 정도의 변이여서 아주 큰 변이는 아닌데 어쨌든 새로운 변이가 또 이제 올 겨울에 유행을 할 거고 올해 여름 유행도 키울 수 있다. 또 새로운 보통 작년에도 이제 JN1이 유행한 게 작년 봄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 때문에 올해 여름에도 유행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코로나 조금 더 이제 재유행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개인 방역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좀 조금 더 신경 쓰고 손 잘 씻고 이 정도만 챙기면 될까요? 네, 제가 공교롭게도 그저께 서울시에 나가는 죄송합니다. 버스와 지하철에서 나가는 이제 마스크를 쓰자는 안내 방송을 녹음을 해서 오늘부터 이제 방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다 입증이 되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마스크를 쓰면은 호흡기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습니다.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게 돼도 이런 감기 바이러스에 덜 걸리고 덜 옮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코로나를 학습을 하면서 이제 개개인의 자유도 좀 중요해졌으니까요. 막 반드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써야 할 필요까지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 타인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남궁 교수님 설명은 조금 더 신경 쓰자 이런 말씀인데 그 이야기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곧 이제 미국 트럼프 당선 이래 이제 임기 시작되는데 트럼프 당선인도 그렇게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중국을 또 매섭게 쏘아붙이기도 했었습니다. 정 교수님,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3년 전에 내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학계에서도 뭐 똑같은 접근입니까? 아니면 좀 다른 겁니까? 제가 항상 그 방송이나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연구에 기반한 결과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의 추측이나 가정인데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이게 인위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게 실제로 실험실에 유출된 건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자연에서 나온 것인지를 현재의 기술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수사나 아니면 정황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현재까지 학계에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고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지만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한 3년 동안 정말 이렇게 온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의 감염병에 난리법석이었던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 교수님 근데 뭔가 좀 더 진전된 연구, 진전된 확인들, 뭐 원인이나 전파력이나 유전자의 유형이나 이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유례 없이 많은 연구들이 코로나19 유행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아주 획기적인 부분들이 나온 거는 아니고요. 이제 코로나19의 유행이 이제 끝나가고 정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그런 사회적 영향성에 관련된 논문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백신이 정말 우리한테 효과가 있었나? 근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라는 논문들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장기적인 그런 후유증과 관련된 롱코비드 관련돼 있는 연구들이 되게 주목을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치료제들이 일단은 시도되고 있다 정도의 부분들이 가장 업데이트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상당히 코로나 국면 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술로 우리 능력으로 백신을 만드느냐 치료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단백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백신들, 그러니까 유전자 재조합 백신은 실제로 국내에서 개발을 했고 이제 투여도 됐는데 문제는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재료들이 우리나라 게 아니고 외국에서 공여받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공여를 중단을 했습니다. 외국 회사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후에 이제 연례 접종하는 우리 가을에 접종하는 접종에서 국산 백신이 사라져 버려. 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만의 기술로는 아직 백신 개발의 부분들이 많이 약하고요.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한 5천억 정도를 조성해서 어떻든 다음 팬데믹 이전에 mRNA 백신 기술을 국산화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열심히 연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거기에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백신 기술은 많이 따라가긴 했지만 독자적으로 백신을 우리가 만들고 디자인하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조금 더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근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그때도 왜 코로나 관련된 방송 많이 할 때마다 언제 우리 기술로 백신 치료제 만들어내나 또는 앞으로도 다른 변종이 나올 때 우리 의료 기술, 의학 기술 이게 상당히 조명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 자주 드는 비유인데요. 이게 국산 무기나 이제 자주국방 사업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하는 감염병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타 바이러스나 아니면 SFTS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유행하는 바이러스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국적 제약사에서 새로운 기술로 이렇게 백신을 개발해 주기에는 시장 규모가 너무 적고 생산성이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기술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저희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처음에 백신 도입될 때 순서가 밀린다. 물량이 모자란다. 이런 것들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셨잖아요. 기억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음 팬데믹이 왔을 때에는 겪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기초적인 학문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새로운 백신 개발에 대한 이런 역량을 유지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궁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리 이런 감염병 관련된 의학과 관련된 대응과 관련해서도 뭐 좀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일단 우리가 바이러스를 인류가 이제 정복 가능한 정도로 연구 관리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원천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사실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지구의 주인은 바이러스도 있고 세균도 있고 각종 생명체가 있고 우리는 사실은 공생하는 관계 정도 된다고 과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사실 우리가 완벽히 정복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같이 유행을 또 막아가고 우리가 약자들을 지키고 또 예방하려고 노력해가면서 계속 이 바이러스들과 같이 살게 될 거고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이제 많은 그 과학계의 노력으로 지금 연구 관리되고 있지 않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네. KBS 열린 토론 감염병, 독감, 멀티데믹 경보음에 대한 대응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세 분께 이 방역 당국이 상당히 또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는 또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의 감염병 대응 어떻게 좀 다듬어 가야 될지 오히려 좀 코로나가 좀 가라앉는 이 시점에 이 준비에 또 고삐를 넣어주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정재훈 교수님부터요. 네. 그 IMF의 경제학자들이
코로나19 정도의 위기는 몇 년에 한 번 오는 건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조금 차이가 있긴 있지만 코로나19 정도의 위기는 25년 정도에 한 번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적은 뭐 우리나라에서 메르스라든지 아니면 지카 바이러스 유행 같은 것들은 7년에서 8년 정도에 한 번 정도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의 주기 동안 얼마만큼의 시스템을 확립을 할 수 있냐가 그 다음 유행에 대비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생긴 일은 반드시 다음에 또 생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좀 잠잠해졌다고 해서 우리 분야에 대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관심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진 게 느껴집니다. 사실 다른 이슈들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도 이제 코로나19의 교훈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백신 접종 잘 하시고 개인 위생 잘 지키시고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 교수님께서는요? 네, 사실 이런 독감이 유행할 때마다 우리가 사회가 가진 고통의 총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응급실에서 직접 환자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하시고 너무 아파하시면은 이제 좀 공감도 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특히 코로나 때 이 많은 환자분들의 고통과 그리고 이제 사회 밖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조금 가슴 아파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고 나서 확실히 제가 지금 일한 게 지금 17년 차로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나아지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새로운 학자들이 새로운 것들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이제 감염병에 더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금씩 현장에서 나아지는 걸 느끼고 있고요.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위생이라든지 그 손 씻기라든지 이런 그 생활 수준도 더 나아지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고통은 계속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이재 교수님, 우리 뭐 정부 당국도 될 수 있고 사회 또 개인도 될 수 있고 감염병 대응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역 체계가 정말 해볼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해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미리 대비했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이렇게 돈을 막 퍼부으면서 안 해도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거쳤을 텐데, 겪어냈을 텐데, 이 생각이 들어서 미리 대비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가 코로나 때 없는 인력으로 어떻게 버텨가지고 그냥 뭐 몸을 갈아넣는다 그러면서 버텨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그렇게 버텨냈던 의료 체계가 지금 의정 갈등 때문에 거의 붕괴 직전에 가 있는데, 만약에 당장에 지금의 팬데믹 같은 게 발생해 버리면 아예 손을 또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의 의정 갈등이 만약 1, 2년 이상 더 길어지면 그 후유증은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빨리 이 상황들을 머줄 수 있게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 주시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팬데믹 대비하는 데 가장 우선인 상황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칫 이 바이러스는, 또 감염 바이러스는 우리가 쉬고 있는 때를 생각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반드시 그렇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